자,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 우리 제인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106쪽에 있는 황국이라는 제도를 알아? 나는 이 제도를 보드게임 중에 역사를 알려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황곡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 나는 환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책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아. 나는 그 역사 수업을 하면서 배운 적이 있어. 제인아 진행해. 네. 나도 하랑이처럼 배우기는 했는데 이름을 몰랐거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인아, 뭐 환국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단순히 아냐 모르냐를 확인하는 게 우리들에게 공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단지 아냐 모르냐를 논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좀 더 벗어나서 한국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한국 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이 책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박스에는 왜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국 제도를 그러면 원래대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런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이걸 아는 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할 때 그냥 했다 안 했다였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이 지금 말한 대로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뿌리가 고구려 시대 때에 환곡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고구려에 진대법 들어봤어? 아니요? 자, 고구려에 을파소라는 재상, 지금 말하면 총리야, 재상이 제안했던 진대법이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한국과 비슷한데, 이른바 봄철에, 봄에 곡식이 부족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뭐해? 정부가 쌀을, 나눠주는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 곡식을 뭐 하도록? 받을 수 되갚도록 있도록 하는 정책. 이걸 보고 뭐라고 했다는 거야? 진대법. 진대법이었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가을에는 추수를 해서 먹을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겨울을 먹고 봄이 되었는데 뭐 하더란 얘기야? 곡식이 좀 떨어지고 부족하더란 얘기야. 그럴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이 가난한 농민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귀족들의 노예가 되거나 노비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곡식 어떤 건 빌려줬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이라는 정책이 있었어. 똑같은 어떤 그런 정책이 고려시대 때는 이름이 달라졌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 정책 이름이 의창이라는 정책이에요. 의창. 취지는 같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무슨 정책? 환곡이라는 환곡. 정책. 자,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없다? 진대법, 의창, 환곡 같은 그런 제도가 현재 있다 없다?
현재도 있어. 다만 뭐 이런 뭐 한국인, 의창인이 이런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이재민 그 집을 잃은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었잖아. 집이 물에 잠기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아예 무상으로 공짜로 나라에서 이렇게 뭐야 식량과 주거를 지원. 그러니까 임시로 살 집 아니면 먹을 식량, 의료, 그 의복 이런 거를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아주 그 무이자 이자를 안 받고 또는 아주 저리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몇 억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야 일해서 뭐 하라는 거야. 정부에 갚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지금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것들이 바로 이 고구려의 진대법이나 고려시대 때 의창이나 조선시대 때 황국이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제도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도가 제인이 좋은 제도야, 나쁜 제도야? 제인아, 이 제도가 네. 좋은 제도야, 나쁜 제도야? 음, 네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냐고 나쁜 제도냐고. 좋은 제도? 아이 뭐 이렇게 어려워해. 뭐 이렇게 망설여. 당연히 너가 제인이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나라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제인이가 제시했던 이 106조 부분은 이 환곡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해? 나쁜 제도. 나쁜 제도. 백성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제도였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나와 있더란 얘기야. 왜 이 좋은 제도가 이 조선시대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에 좋은 제도가 아닌 나쁜 제도가 됐다는 거야. 나중에 빌려주고서 나중에 열마를 더 받아내면서. 사랑이. 아주 조금 죽어서 나중에는 그걸 10배 정도를 갚으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 때문에 나쁜 제도로 변형이 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 아니면 아예 무이자 거의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빌려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갚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낮은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받을 때는 도움이 되었는데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해? 그 이자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되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끝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봐. 좋은 제도였는데 왜 나쁜 제도로 바뀌었을까? 왜 나쁜 제도로 바뀌었나까지는 알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물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도 물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지 않아? 왜 그랬는지? 그렇지. 왜 그랬는지. 세연이가 평상시에는 세진이한테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연이가 세진이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세진이만 보면 막 필러 그러고 막 그러다는 얘기야. 그럴 때 세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렇게 태도가 확 바뀌었지?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 자, 왜 그런 거야? 왜 좋은 제도였었는데 왜 무이자로 낮은 이자로 주더니 왜 갑자기 높은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야? 사랑해. 응? 측량하는 거를 자꾸 다르게 만들어서 주는 거는 작고 받는 거는 되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는 조금 주고 받는 거는 굉장히 많게 해서
그렇게 기회가 생겨났다고. 그리고 지금 하랑이가 말한 거는 낮은 이자로 받다가 높은 이자로 받는 방법 때문에 나빠진 거고, 또 지금 하랑이가 말한 대로 빌려줄 때는 뭐 예를 들면 자, 빌려줄 때는 요만한 그 되라고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한 그 되에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그 세 대를 자기가 빌려줬어. 그러면 그 갚을 때는 이 사람이 요만한 되에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갚으면 되잖아. 거기다 이자 조금만 갚으면 되잖아. 근데 받을 때는 이 대가 아니라 이만한 되에다가 받으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세 대를 갖고 왔는데 너네 왜 몇 대밖에 안 갖고 와? 두 대밖에 안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측량 도구를 모함으로써 속임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더란 얘기야. 이러니 백성들이 고통이 커졌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예전에는 그냥 이 작은 대로 주고서 똑같은 대로 받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빌려줄 때는 작은 대를 빌려줬는데 왜 받을 때는 큰 대를 빌려줘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냐는 얘기지.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지. 또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다가 왜 갑자기 많은 이자를 받고 되받게 됐냐는 얘기지.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나라가 힘들어졌어.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쟁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대포나 그런데 돈을 지원해야 되니까 나라에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서 그러니까요. 자, 맞습니다. 지금 세진이가 말한 대로 이 조선 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을 보통 이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조선 5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조선 시대 500년. 근데 이제 나누는 방법들 중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이걸 전기, 후기 두 개로 나누는 방법. 아니 이거를 전기, 중기, 후기 세 개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조선 전교 후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거야.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물론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정유재란도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둘 다 임진년에 또는 정유년에 왜가 어디야?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이 쟤는 다시 쳐들어온 거야. 다시 제자 재방송 이렇게 할 때 그 제자 다시 쳐들어온 거야.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건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거의 이제 15세기 1400몇 년 이때 이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인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건 병자년에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 후에 병자년에 이번에는 뭐야? 호는 어디야? 청나라.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병자호라는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야.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습되기도 전에 병자호란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나라가 아주 완전 풍비박산이 난 거야. 나라가 아주 극도의 어려움에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일단은 나라가 가난해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른바 관리들, 원님들, 이방들 이런 관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다. 그럼 관리들은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냐. 그 관리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줘. 그럼 관리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였다는 거야?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야? 삥뜯는 거야.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거야. 관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게다가 나라에서 아까 말한 대로 환곡을 뭐 하라는 거야? 운영하라는 거야. 근데 환곡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 곡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나라에서 세연이에게 곡식을 빌려줬어. 하랑이도 빌려줬어. 그런데 세연이나 하랑이가 다행히 다시 일을 해서 갚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더 많아지진 않아. 왜?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곡식을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쥐가 와서 갉아먹기도 하고 좀 썩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그 양이 뭐 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든다. 그런 거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갖다 메꿔 넣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조선 후기 들어서 전쟁통을 겪은 다음에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곡식도 환곡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텅텅 빈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임금은 그 사정도 모르고 환곡 제도를 실시하라는 거야. 게다가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하경이가 사또인데 하경이가 그럼 환곡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벌 안 받기 위해서 환곡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이한테 환곡을 해주면서 이제는 무이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뭐 해라? 엄청 많이 내라고 그런 거야. 또는 하경이가 아까 세연이한테 주면서 빌려줄 때는 이 작은 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가지고 10대를 빌려주는데 받을 때는 이게 큰 대로 받으면서 더 많이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 입장에서 너무나 뭐해?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하경이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벌어들인 걸로 환곡을 채우고 또 자기 뭐해? 월급 못 받는 걸 거기서 빼돌려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결국은 우리가 그 관리들이 잘못되어서 물론 관리들이 나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했으니까. 하지만 그 관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없었으니까. 사정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지. 나라가 가난해서 세금을 안 주었던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월급도 안 주었던 그런 문제들. 거기다 플러스 그 관리들의 개인적인 욕심,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환곡이라는 제도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라는 말 들어봤어? 이 촌자가 이게 마디촌이야. 작은 정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촌지라고 해서 뭐 10만 원도 드리고 20만 원도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왜? 우리 애 잘 봐달라고. 우리 애 예쁘게 봐달라고. 근데 그 촌지를 그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 이유들이 예전에 선생님들이 월급이 뭐였기 때문에 적었어. 나라에 준 월급이 적었어. 그러니까는 촌지라도 받아서 적은 월급을 뭐 했던 거야? 메꿔 넣어 살았던 거야. 세워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엄격하게 단속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냥 감사해서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점수 더 좋게 주세요. 우리의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촌지 갖고 온 애들은 예쁘게 봐주고 촌지 안 갖고 온 애들은 막 구박하고 점수도 막 잘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촌지를 주지 못하게 아예 법을 만들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그래서 아예 그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슨 음료수 한 병 사드리는 것도 이제 뭐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런 제도들을 뭐 했다는 거야? 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는 교사들 월급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뭐 했다는 거야? 나아졌다는 거야.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옛날에는 손지 받다가 걸려서 잘리면 그럼 다른 일 하면 됐었어. 왜 교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메리트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손지 10만 원 받았다가 자기가 잘리면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잘리면은 그 잘린 손에 훨씬 더 뭐 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촌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경찰들도 마찬가지. 경찰도 옛날엔 경찰들이 교통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막 해가지고 단속해서 예를 들면 딱지를 끊잖아. 스티커를 끊잖아. 과속하다 걸리면 예를 들면 5만 원 벌금을 내야 돼. 근데 민정이가 경찰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야. 봐달라고. 그럼 경찰이 그 10,000원을 받아. 그리고 딱지를 안 끊어. 그럼 민정이는 5만 원 벌금 내려고 했었는데 얼마로 막은 거야? 10,000원으로 막은 거지. 그 경찰은 원래 10,000원을 자기가 뭐 한 거야? 개인 돈으로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역시 그런 일들이 거의 뭐 했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경찰 요즘에 그렇게 돈 받으면 바로 징계당하고 잘려.
경찰 역시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공무원도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월급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고 만약에 경찰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뇌물들을 받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어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청렴 사회로 가게 된 어떤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이해를 할 때 이처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개개인에게만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뭐 책을 열심히 읽어라, 뭐 해라, 뭐 수업에 집중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성, 도덕성에 기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너무 바빠. 그럼 책을 읽을 시간 도저히 없어.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을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에게 구조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또 뭐 수업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 애가 뭐 맨날 그 게임 같은 거 틀어놓고 뭐 다른 웹툰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봐. 그러면 그 애가 그런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하나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애가 뭐를 접속했는지 보고 그 애가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없도록, 접속할 수 없도록 아예 못하도록. 차단을 해줘야, 그래야 그 애가 이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물론 그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로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때로는 유혹에 뭐 한다는 거야? 넘어가기도 하는 것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등이 누구였어? 세진이 진행하겠습니다. 하경이었어? 아니, 저 혹시 안경만 가져와도 될까요? 그래. 세진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수강, 김혁, 유영원, 이익, 박재가, 정약용 이렇게 6명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실학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실학자가 있었다면 누가 있어? 제인이. 나는 기억에 남는 실학자는 없는데. 민정이. 나는 121쪽부터 나오는 박재가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옛날에는 첩이 낳은 자식은 무시했었잖아. 차별하고서 그 과거 시험을 봐도 잘 못 보고 일부 합격도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박재가는 그것을 이겨내고서 훌륭하게 세상을 바꾸려는 꿈과 실력을 갖고 꿈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하면서 잘 이겨낸 게 기억에 남았어. 사랑이. 나는 이익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이익이 성우사설을 썼잖아. 이 성우사설은 객과 생활 실학에 관한 객과사전인데 이거를 쓴 게 너무 대단해서 나는 이익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재현이. 나는 유형원이 제일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백성들이 약간 노비도 되고 잘 못 살았는데 백성의 평등한 시대를 유형원이 꿈꾼 게 약간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어. 하경이. 나도 하랑이처럼 이익이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그 처음에 여기서 이 책에서 앞에서 한국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책을 썼잖아. 근데 여기서 이것은 늙은 성우홍이 장난 삼아 쓴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인상 깊었었어. 나도 세연이처럼 유영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하면 유영원이 농민들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고, 모든 백성이 평등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도 도와줘서라는 유영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선생님은요? 네, 뭐 저 역시 기억에 남았던 인물들은 뭐 여러 인물들인데 일단은 그 김육이라는 그 분이 그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끈질긴 어떤 그런 노력들을 펼쳤던 어떤 그런 진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김육을 뭐 여러 그 실학들이 다 인상 깊었지만 특별히 김육의 어떤 그런 활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실학자들 말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실학자가 누가 있어? 세연이. 나는 실학자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약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인 같은 분들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사랑이. 나도 실학자들을 잘 모르긴 하는데, 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실학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경이. 나도 여기 색깔 여기 비슷한데 그 실학자가 여기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사실 아는 실학자가 다른 위인보다는 많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대에 무슨 어떠한 일이나 책을 낸 실학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제인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여기에 아주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나는 박지원이 좀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박지원도, 양반들의 횡포를 꾸짖었고, 많은 소설들, 허생전이나, 호질, 이런 글을 씀으로써 양반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박지원의 삶이 이 책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네, 지금 여기 책 그 11쪽 보면 12쪽 차례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뭐 제일 인상 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제인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학자들이 누구누구야? 제인아,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학자가 누구누구야? 십일 쪽 차례 보면 되잖아, 제인아. 이수광, 김유기, 유형은, 그리고 제인아, 왜 얘기를 하다 말아? 유용은 다음에. 이익, 덕질과 정약용. 이렇게 지금 몇 사람? 6살. 여섯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인이가 지금 한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했지. 김육? 김유기가 아니야. 제인아 이름이 김유기야 그냥. 네. 자, 그래서 지금 여섯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앞에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 6사람 외에 실학자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실학의 발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실학의 발생이 했던 초기 실학자들. 자, 초기 실학자들. 세연이 누구누구야? 음, 11쪽. 한백겸, 유몽인, 허균? 왜 이수광 오늘 빼? 자, 그래서 이수강 이미 이수광, 있어가지고. 이수광이 한 일이 뭐래? 거기 읽어줘 보자, 이수광. 백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 백과사전, 지붕유설. 백과사전,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을 펴낸 게 이제 이수광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오로지 학문은 뭐만 의미가 있는 거야? 학문은 뭐만 의미가 있었던 거야? 승리야. 이전까지는 성리학. 오로지 공부는 성리학. 선비들은 성리학만 공부를 해야 돼. 다른 거는 공부하면 안 돼. 왜? 잡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은 여러분 학교 교과목으로 치면 굳이 말하면 도덕, 윤리 뭐 이런 과목이야. 이런 과목만 최고고 나머지는 잡다한 거야. 그런 건 신경 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선비인 이수광이 다른 과목,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뭐 과학, 뭐 수학 이런 것도 뭐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러면서 그런 것들 모두를 다 연구하는 그런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은 당연히 백과사전이 중요한 걸로 여기잖아. 근데 옛날에는 백과사전이 뭐해?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라고 했던 거야. 성리학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이수광의 요 지봉유설을 만든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도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백겸은 세연이. 나라의 힘은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 역사, 지리적, 동국 지리지. 동국 지리지야. 동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동쪽에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동국은 어딜 뜻해? 우리나라를 뜻해.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에서 동국이란 거야. 동국 지리지는 바로 우리나라의 지리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회과부도 있어 지금 학교에? 네.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부도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과부도 비슷한 책이야. 동국 지리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연이. 중국이 강한 까닭은 공업과 상업 때문이다.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근데 그 나라가 왜 그 잘 나가느냐? 바로 공업과 상업 때문에 잘 나갔다. 당시 우리 조선은 무슨 국가였어? 조선의 당시 산업, 제일 중요한 산업 뭐였어? 농업. 농업. 농업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농사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바로 이 유목민은 중국은 공업과 공업과 상업이 발달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뭐 하자는 거야? 공업과 상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우리나라를 바꾸자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허균은 신분에 상관없이 나라를 일으킬 인재 등용. 여러분이 허균은 좀 아는 사람 아니야? 허균이 쓴 책이 뭐야? 일동전. 홍길동전이야. 홍길동전 이야기가 그냥 동화 소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허균 스스로가 결국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허균의 꿈이었어. 그런 그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홍길동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이 허균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른바 서자차별들. 홍길동전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야? 어머니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그렇지. 호부형을 못하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들. 서자와 얼자 합해서 서얼이라고 그러는데 즉 첩의 자식. 근데 그 첩이 평민이면 서자고 천민이면 얼자라고 해가지고 그 서얼들은 적자, 양반의 어떤 정부인 어떤 그런 자식, 첫째 부인의 자식에 비해서 차별당한 어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이런 서자 차별을 철폐하자, 서얼 차별을 철폐하자. 이게 홍길동의 어떤 그런 주장, 그 당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그 혈연 신문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들어봤어? 네.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이 너무 큰 거야. 그런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엄연히 다른데 그걸 왜 똑같이 하자느냐. 정규직은 시험 봐갖고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시험도 안 보는 저 비정규직하고 어떻게 같은 저기를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하는 일이 뭐한데 똑같은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많이 주고 신분을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은 월급도 조금 주고 그래서 되겠냐 라는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학의 발전기에 들어서 하랑이 어떤 인물 나와? 여기 보면 중농학파가 나오는데 중농학파에 누구 나와? 한백경, 유형원, 이익, 정약용, 안정복, 이가환, 이종환. 그 특별히 여기 박스에 있는 사람들을 성후학파라고 그러는데 중농학파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중이 중요시하자라는 뜻. 중요시하자. 농은 뭐? 농업. 농업을 중요시하자. 그 당시 조선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중요시합시다. 그런데 당시에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비, 양반들 일하지 않는 그 양반들이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양반들이 어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농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중농학파였어. 그 다음에 민정이 백과사전파. 이수강, 이만훈, 이규경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른바 백과사전파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백과사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야.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하경이 중상학파. 유몽인, 김영,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그 중에서 중상학파는 뭘 중요시 여기자는 거야? 상업, 상업을 중요시 여기자. 우리가 농업국가였는데 상업을 중요시 여기자 하는 어떤 그런 중상학파가 있었고, 특별히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는 그 중에서 이른바 북학파였는데 왜 북학파야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북은 어디야? 북한이 아니라 청나라. 이때는 북한이 없었지. 조선시대인데. 청나라를 뭐 하자?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자, 당시에 우리가 아까 병자호란을 겪었다고 그랬잖아. 병자호란 때 우리가 뭐 했어? 그 청나라한테 얻어 터진 거야. 이른바 그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 도망가 있다가 결국 나중에 항복하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지면서 땅에다 머리를 막 찧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겪은 거야. 자, 제인이가 고등학생 깡패 언니한테 걸려갖고 제인이가 얻어 터졌어. 첫 번째. 두 번째, 제인이가 유치원생 7살짜리 여자애한테 걸려갖고 얻어 터졌어. 어느 게 더 부끄러워? 제인아, 둘 중에 어느 게 더 부끄러워? 두 번째. 제인이가 고등학생 언니한테 얻어 터진 거는 재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언니가 나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제인이 불쌍해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인이가 7살짜리 애한테 얻어 터졌다? 이러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오히려 제인이가 하랑아 나 7살짜리 애한테 얻어 터졌어 이러면 하랑이가 뭐라고 그래? 제인이한테 야 너 나가 죽어 그래. 너 6학년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어디 7살짜리에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너 앞으로 내 친구랑 하지도 마 이런단 말이야.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존경했었어. 그 명나라 때 얻어 터지는 거는 명나라는 힘센 나라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얻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우리나라가 여진족을 상대도 안 했어. 그 무식한 놈들이라면서. 그리고 그 무식한 놈들인 그 청나라 때 우리가 뭐 한 거야? 얻어 터진 거야. 그리고 무릎 꿇고 빈 거야. 이건 너무나 뭐한 일이야? 치욕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치욕을 뭐 하자? 갑자, 되갑자에서 이른바 북벌론, 북벌, 북의 청나라를 뭐 하자? 정벌하, 쳐들어가서 원수를 갚자. 이랬었단 말이야. 즉 아까 그 7살짜리 때 얻어 터졌기 때문에 재인이는 7살짜리 때 복수할 거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세진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재인아, 그 7살짜리 애가 보통 7살짜리가 아니야. 보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애야. 그러니 재인아, 걔한테 가서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너 걔 밑에 들어가서 걔한테 가서 배워. 어? 걔의 뛰어남을 배워. 이러면 재인이 너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세진이한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러겠지. 어? 너 죽을래? 어디 내 자존심 있지? 막 이러겠지. 근데 세진이가 보니까 그 7살짜리 애가 나이는 7살짜리인데 키는 170이고 IQ는 200이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세진이가 보기에 단지 걔가 7살짜리라는 이유만으로 재인이가 걔한테 가서 덤빈다고 그러면 세진이가 어떻게 생각해? 응? 세진아, 170에 IQ 200인 애한테 재인이가 7살이라는 이유로 가서 덤비겠다고 그러면 세진이 뭐라고 할까 재인이한테? 말릴 거. 말리겠지 당연히. 왜? 걔는 7살이지만 그 보통 7살이 아니야. 그 넌 가서 걔한테 덤빌 게 아니라 걔한테 가서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게 재인이를 생각하는 세진이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였다가 나뉘었다는 거야 이렇게. 북학파와 북벌론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홍대용, 박지원, 박재관은 바로 북학파. 어디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가 발전한 비결이 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으니 그 공업과 상업을 뭐 하자? 보고 배우자. 이걸 주장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른바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청나라 그 여진족 그 무식한 놈들, 그 도리도 모르는 놈들,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내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명예가 없냐? 내가 돈이 없어도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제인이가 나 자존심 있는 여자야. 내가 어떻게 7살짜리한테 내가 아무리 내가 굶어 죽어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7살짜리한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세진이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돈 없고 힘 없으면 뭐 해야지? 먹고 살려면 뭐 해야지?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굶어 죽는 게 그게 대수야? 그게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마다 선택이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실학자들은 도덕이나 명분 이거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실학자들이 있는데 이 책은 어쨌든 이 중에서 아까 말했던 가와사랑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세지가 말했던 대로 이 중에 이제 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른바 박지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은 안 나온 거지. 그 박지원이 쓴 책이 아까 말했던 대로 무슨 뭐 양반전이니 허생전이니 뭐 이런 그런 그 책을 쓰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박지원이 실제로 이렇게 그 관리, 그 고을의 군수 이런 걸 하면서 정치를 펼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던 그 인물이 또 박지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진이. 전 끝났어요. 네, 다음 누구야?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야. 실학이 실학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 특히 역사가 어떻게 바뀔 것 같냐고? 역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뭐라고? 역사하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하랑이가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부터. 만약 실학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더라면
지금쯤 역사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을 것 같아? 자, 그 하랑이 이야기는 결국 이 당시에 실학자들은 소수파.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어.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른바 변두리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을 뿐이야. 당시 중심이었던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성리학파들이었다는 거지. 그 때문에 이 실학자들의 어떤 주장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나라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하랑이의 주장은 만약에 임금님들이 이런 실학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모여서 받아들여서 이 실학자들을 중요한 정치인으로 앉히고 이 실학자들의 주장대로 뭐 예를 들면 뭐 박지원, 박재가 같은 경우에 도로를 넓히자, 그 수레를 다니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잖아. 그러면 김유기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대동법을 실시하다 물론 그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중에 실시됐지만 전면적으로 실시는 되지 않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빠르게 실시했더라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지 역사에서 물론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랑이 진행해. 세진,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더욱더 발전해 있을 것 같고 지금 옛날에 역사에서는 이런 실학을 펼쳤다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학이 인정을 받았더라면 그 사람들도 쫓겨나지 않아서 백성들도 더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제인이, 모르겠어. 하경이, 그 실학이 아무래도 뭐 수레를 다니게 하자 이런 것처럼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 기술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책도 많이 연구했잖아. 만약에 그래서 실학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체가 되었다면 뭔가 여기서 기술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뭔가 우리 나라가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먼저 서양이나 그런 것처럼 약간 현대식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지금이랑 뭐가 바뀌었을지는 지금 실학으로 2022년까지 왔을 때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발전이 더 빨리 발전했을 것 같아. 세연이, 나도 세진이랑 비슷하게 약간 우리나라 발전이 더 빨리 되었을 것 같고, 약간 그때부터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지금 인구 수도 좀 더 많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 김장이, 나는 백성들이 도움이 되잖아. 수레 같은 게 다니고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실업이니까는 아마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강해져서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나 하경이처럼 지금까지 실업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아무래도 시학은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외국 같은데 열려있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외국과 교육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심리학류나 경리학류 같은 그런 외교를 하자고 벌인 전쟁들은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제국시대에 쳐들어온 거는 여전할 것 같아. 그 대신 식민지 우리가 아무래도 이겼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실학을 일찍 공부하고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쉽게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남녀차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직업적으로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하랑이 의견과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커다란 사건들 중에 막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는데 결국 농민들이 불만이 폭발을 해서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책에 나오는 중농학파들의 어떤 그런 주장처럼 토지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농민들이 그렇게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터뜨렸던 그런 이유들이 없기 때문에 동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자체의 어떤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실학자들이 집권을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 개방 청나라를 본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서양의 어떤 그런 문물들을 봐드리고 그렇더라면 우리가 그 일본 못지않게 개화된 개방되었던 그런 나라 속에 살 거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어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어떤 그 자주적인 국가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분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학문이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해? 하경이. 새로운 학문이 들어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문제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이미 쓰던 것이 있잖아.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미 쓰던 물건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생기면 보통 새 걸 안 사잖아. 그러니까 새 학문이 받아들이려면 예전의 학문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아는 사람들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만약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바꿔야 된다는 문제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혜진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학문을 잘 믿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새 학문을 들여왔는데 사람들이 그 옛날 학문만 계속 믿으면 그 학문은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이 되니까 나는 학문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혜연이. 나는 새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 왜냐면 그 학문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차피 들을 수 없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학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인정이. 난 또 사람들이 그 학문에 대해서 무조건 예전 게 있는데 왜 새로운 걸 바꾸냐라는 거 말고 새로운 걸 이해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받아들이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잖아. 양반들이 중국을 한자 있는데 왜 한글을 쓰냐고 쉬운 거. 하지만 나중에 한자 말고 한글을 쓰게 돼서 좋은 점도 많으니까는 새로운 것이라고 무조건 왜 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걸 쓰냐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세인이. 잘 모르겠어? 나도 너희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린이들이 그것을 어떤 학문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애들이 커서 그 학문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필요한 인식이 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하경이 이야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방안들이 그 필요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학문 자체가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또 여러분 다수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듣지 않으려는 어떤 거부감이 아니라 그걸 검토하고 따져보겠다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심 갖고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캠페인 역시 현재 어떤 그런 복지도나 이런 것들이 갖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재 또 불평등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의 문제나 복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이 부분들이 이제 소수이고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실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도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더 났는데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열정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이 또 설득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전 이제 끝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요? 세연이. 개동법을 주장한 김육은 왜 시장과 화폐를 주장했는지 그 이유. 민정이. 나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따가 대답해도 될까? 하경이는 일단 여기서 이 시대에서 사실 조선은 농업 중심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나라를 보고 그 상업이 있을 때 있어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전은 일단 여기서 처음엔 대동법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동전은 풍년이 만약에 농사가 그 해에 잘 되면은 그걸 뭐 바꿔놓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동전이나 화폐나 그런 돈의 단위나 돈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상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물물교환이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동전이 있다면 훨씬 더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 조선에서의 농민들과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동전과 시장 등 상업 등을 주장한 것 같아. 세인이는 안 모르겠어. 혜진이는 나도 하경이랑 비슷하게 옛날에 물물 교환 같은 거 물건 쌀이나 무슨 비단 같은 것을 서로 바꾼다 할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난 이 정도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양이 맞지 않고 또 만약에 흉년이 들면 잘 나오지 않는 물건들은 값이 좀 그 값이 좀 비싸지니까 좀 물물 교환할 때도 힘들 수 있어서 동전을 만들어서 물물 교환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어려움을
없앨 없애는 데 도움을 줘서인 것 같아. 사랑이는? 나도 슬픔이와 비슷하게 어, 그 지역에 따라 어떠한 물건에 따라 가치가 확확 바뀌잖아. 그것 때문에 이게 김육? 김육이었나? 김, 어, 김육이 동전을 쓰는 거를 추진했었던 것 같아. 인정이 다시 생각했어? 나도 혜진이랑 하랑이랑 비슷하게 동전으로 하면 정확하게 누가 손해본다는 생각 없이 깔끔하게 빨리 원하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잖아. 근데 물물 교환으로 했으면 금 같은 걸 가져왔는데 금의 가치를 모르고 삼배나 그런 걸로 교환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물물 교환할 때 서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값이 비싸졌다고 쳤을 때 곡식이랑 물고기랑 교환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선이 더 많이 달라 해서 화가 나서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동전을 쓰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그 동전을 사용하면 되게 사용하는 게 너희들 말처럼 되게 편하고, 동전은 저축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잖아. 예를 들어서 비단을 파는 사람은 비단만 팔고, 쌀 파는 사람은 쌀만 팔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물건에 집중해서 파니까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세금 제도예요. 세금 제도. 세금을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 또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자, 대동법 이전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는지 혹시 알아? 세금을 어떻게 걷었어? 그 백성들만 많이? 지역의 특산품, 각 지역의 특산품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 이 제도를 혹시 이름을 알아?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뭐라고? 공납. 정말.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유성의 배가 유명해. 그럼 유성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한 상자씩 내는 거야. 뭐 경기도 이천에 쌀이 유명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내는 거야? 쌀을 내는 거야. 그럼 그 쌀이 또 올라오고 뭐 배가 올라오고 어디 무슨 꽃게가 유명한데 어디야? 어디 꽃게가 유명한 꽃게가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궁궐에서 쓰고 또 관리들한테 월급 비슷하게 그것도 뭐 해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산품, 물품으로 뭐 했다는 걸 세금을 걷는 제도가 공납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납이라는 제도는 각 가구마다 세금을 냈어. 즉 아주 부자로 사는 하랑이한테도 뭐 배 한 상자, 가난한 세진이한테도 배 한 상자. 자, 그럼 누가 힘들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세진이가 힘들지. 하랑이는 별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공납이라는 제도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면 하경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미리 배를 싹 돈 주고 다 사버려. 근데 세진이하고 하랑이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공납 배 한 상자씩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세진이하고 하랑이가 배를 구할 수가 없어. 왜? 하경이가 뭐 했기 때문에 몽땅 다 사버렸기 때문에. 그럼 세진이랑 하랑이는 어떻게 돼?
그 세금 안 내면 혼나니까 하경이한테 가서 뭐해? 배 한 상자를 사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 하경이가 배를 다 사서 살 때는 한 상자에 10,000원씩 샀는데 세진이 하랑이한테는 뭐래? 한 상자에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세진이 하랑이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하경이가 뭐라 그래? 안 살라면 말어 이런단 말이에요. 세진이 하랑이가 안 사서 안 내면 또 어떻게 돼? 관리들이 가갖고 너네 왜 세금 안 내냐고 가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럼 세진이 하랑이는 어쩔 수 없이 뭐 한다는 거야? 하경이한테 10만 원 주고도 그걸 거둬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또 네. 세진이가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을 사갖고 냈어 세금을. 근데 관리가 그 중간에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 그 배가 썩어버렸어. 그럼 또 뭐라 그래? 세진이한테 다시 내라고 그래. 그럼 세진이 아주 억울한 거 아니야.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공납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납 대신 뭐를 하자? 대동법을 하자. 대동법. 그럼 대동법의 특징은 뭐냐면 화닥에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뭘로 내자? 쌀로 내자. 그럼 쌀은 우리가 농업국가라고 그랬잖아. 하경이가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쌀을 다 살 수는 없어. 그 어차피 세진이도 농사지어, 하랑이도 농사지어.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뭐 하면 돼? 세금 내면 되잖아. 그럼 하경이가 더 이상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게 되지. 없어. 쌀은 아까 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썩을 가능성이 뭐해? 아빠요. 높아요. 적어. 알겠니? 두 번째로는 쌀을 걷는데 부자인 하랑이한테는 많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적게. 즉 사람 가구마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뭐의 정도에 따라서 잘 사는 정도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자고 그랬어. 자, 하랑이가 좋아할까? 세진이가 좋아할까? 저요. 세진이가 좋아하지. 가난한 세진이가 좋아하지. 부담이 줄었으니까. 하랑이는 싫어하지. 반발하지. 그래서 하랑이 같은 그런 부자, 하경이 같은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그걸 빼돌렸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이 대동법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야. 자, 정부 입장에서 그전에는 꽃게도 오고 배도 오고 막 그래서 그거 쓰면 되잖아. 근데 쌀만 와. 쌀만 먹고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 쌀을 어떻게 돼? 쌀. 팔아서 뭐를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 진짜. 시장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이해가? 네. 시장에서 쌀 갖고 가서 시장에서 물건 사오려면 그 무거운 쌀을 맨날 갖고 다녀야 되잖아.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또 쌀은 많이 저장해 두면 쌀은 어떻게 돼? 썩잖아. 쌀은 오래되면 맛이 없어지잖아. 변하잖아. 그래서 쌀 대신에 뭘 쓰자? 동전을 쓰자. 쇠붙이를 쓰자. 그럼 동전은 쌓아두어도 뭐해? 썩지도 않고 맛이 변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동법을 시행하려면 자연스럽게 뭐 시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동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기득권, 부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양반들이야. 그 부자들 양반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 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른바 종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라는 그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아? 서울 강남에 살아. 강남 아파트 부자들이야. 그럼 결국 그 법을 만들면 누가? 자기들이 뭐 한다는 거야?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뭐 제대로 잘 만들지를 않더란 얘기야. 주춤주춤 하더란 얘기야. 물론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뭐 세금을 많이 내면 오히려 누가 뭐 열심히 일하겠냐, 뭐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냐, 뭐 등등. 그 오히려 세금을 깎아줘야 더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더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세연이 진행 다 했어? 아니면 더 할 거야? 하나 있어요. 해. 그 양반들은 대동법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땅이 아닌 다른 그 양반들은 대부분 재산을 땅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이유는 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두려워서 그랬는데 너희들이 땅을 가진 양반이라면 대동법을 반대했을 거야? 아니면 부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도 대동법에 찬성할 거야. 세진이. 난 더, 자기에게 나도 좀 유리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도, 나도 일반 양반들처럼, 대동법에 찬성하진 않을 것 같아. 제인이는 음, 난 못 고르겠어. 하경이는 나는 완전 막 안 된다 안 된다 반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찬성하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말하면은 반대한다고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선택은 못할 것 같은데 찬성하진 못했을 것 같아. 민정이는 나는 찬성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부자니까는 별로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도 나한테 별로 큰 타격이 오진 않고 남들이 부자가 돼도 내가 큰 타격을 입는 건 아니니까 대동법에 찬성할 것 같아. 하랑이는 나도 하경이처럼 찬성하시면 어떨 것 같아. 아무래도 나도 자세히 생각 궁금한 것 같아. 나한테 이익이 좀 되니까 나도 물론 내가 부자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겨야 할 것 같아. 나도 솔직히는 반대했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내가 땅을 가진 거니까 대동법에 찬성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민정이 입장과 비슷하게 뭐 물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쉽진 않은 결정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들, 그 대의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꺼이 찬성하는 쪽에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 6시 24분이고 다음 누구 남았지? 하경이하고 민정이 하경이 할 차례야? 하경이 진행하겠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먼저 나가도 됩니다. 다른 일정 있는 사람들은. 해, 하경이. 여기서 그 성모사설이라고 약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같은 약간 그런 것을 담은 책을 지으려고 하잖아. 너희라면 이런 책을 짓는다면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넣고 싶어? 하랑이. 제가 아까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실까요? 여기서 성우사설이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플 때 어떻게 하면은 나을 수 있는지 이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있었잖아. 너희가 만약 이런 책을 짓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고 싶어? 아무래도 농사할 때 그런 기술이나 그런 농사를 잘 하는 법, 잘 나게 하는 법 이런 거를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제인이. 모르겠어. 민정이. 나는 그 의학에 관련해서 많이 나을 것 같아. 농사하다가 손가락에 베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잘 낫는지 모르고 가만히 뒀다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약초가 아닌 풀을 약초일 수 있다고 약초라고 생각하고 복용했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 지식이 나을 것 같아. 세연이. 나도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그때는 백성들이 뭐 약간 지식이 많이 없었고 농업이 중심이었으니까 약간 농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농업을 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글들이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혜진이. 나도 친구들처럼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나 농사를 어떻게 해야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담을 것 같아. 나도 약간 너희랑 비슷하긴 한데, 그, 그 겨울에 만약에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 때 추울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해야 뭐 손가락 베었을 때나 그런 응급처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급할 때 많이 필요한 거? 그런 걸 많이 적었을 것 같아.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정이. 정약용이 이 책에 나오는 정약용을 꿈꾸던 백성들이 주인인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해? 세연이. 약간 백성들도 세금을 되게 많이 냈는데 세금도 많이 안 내고 되게 약간 살림에 여유가 있게 살고 되게 약간 부자들이랑 비슷하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회일 것 같아. 제인이. 글쎄. 하경이. 나는 그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노비가 너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높은 사람들이 정치에 의견을 냈잖아.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무언가 나란 일이나 아니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았어. 하양이. 나도 백성들이 굶지 않고 어, 활기차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어, 그런 것. 세진이. 나도 양반이나 부자들만 막 즐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평등하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백성들도 받고 그런 평등한 사회인 것 같아. 나도 일단 백성들이 좀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세금 조금만 내고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두드려 맞거나 노비로 끌려가지 않는 그렇게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백성들이 주인인 사회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자, 이 책 174, 175쪽에 보면 정약용이 꿈꾸던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내용이 나오겠는데, 첫 번째로 토지들을 바꿔서 농업을 장려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중농업화라고 해서 토지 제도 개혁을 통해서 토지를 일단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약용이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관리가 잘못하면 임금이 벌을 주고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이 벌을 주는 사회, 바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라고 이제 얘기됨으로써 이른바 그 나라의 권력이 백성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들, 어쩌면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서 과거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탄핵 내쫓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심판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조선의 실학자들에 대해서 봤었는데, 사실 이 조선 후기만 실학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실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우리가 실학되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그 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일이야? 애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성리학, 인문학, 이 위기를 겪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 과연 이렇게 실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잘 사는 데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데만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풍요로워졌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데 과연 이게 좋은 사회인가, 오히려 우리가 산다는 건 무엇인 건가, 오히려 인문, 예술, 그다음에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역사가 시계추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리학의 시대에서 시계추가 이렇게 실학의 시대로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 시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뭐 해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실학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과거에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문제를 실학 해결했으니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대는 또 다른 학문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실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다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 책이 더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좀 더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관한 거의 대부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쌤이 부탁을 했어.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의 빈도수가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 박완서 선생님, 유명한 소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자분이신데, 어쨌든 그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동화집, 단편 소설집, 그 안에 5작품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 잘 읽고 오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